내 이름은 김말자. 퇴직하던 날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4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화분들을 키우고 평소 관심 있던 서예도 배우고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런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다. 아이들은 모두 자리 잡았고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 2년쯤 지났을 때였다. 평소보다 조금 더 무리했던 산행에서 무릎을 다쳤다. 처음엔 단순한 염좌련이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장 보러 나가기도 심지어 샤워하기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큰아들 동현이가 우리 집으로 와서 며칠 돌봐주다가 말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돌봐드릴게요. 나는 사양했다.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 같은데. 하지만 동현이는 고집을 부렸다. 아니요, 이런 상태로 혼자 계시면 더 위험해요. 제발 좀 들어오세요. 사실 나도 두려웠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다. 결국 동현이네 집으로 들어갔다. 며느리 미경이도 처음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빨리 나으셔야죠. 손자 준호도 할머니가 와서 좋다며 매일 안겨왔다. 나는 감동했다. 역시 가족이구나. 이런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뿐이구나 싶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평화로웠다. 미경이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고, 동현이는 매일 안부를 묻고 병원 데려다 주고,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TV를 봤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어머니가 된 게 고마웠다. 잠시만 더 회복하면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따뜻한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미경이가 뒤늦게 일어나면서 어머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준호가 아직 자고 있어요 라고 했다. 나는 볼륨을 줄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어머님, 이렇게 일찍 TV를 켜시면 준호가 깨요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어폰을 샀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는 어머님, 부엌에서 물 드시려고 하실 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커요라고 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뭘 해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런 게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다. 내가 빨래를 개서 정리해두면 어머님이 계신 건 따로 놔두겠습니다 라고 했다. 내 방식과 다르다는 뜻이었다. 내가 화분에 물을 주면 어머님, 물을 너무 많이 주시네요 라고 했다. 내가 요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말투에는
분명히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다. 손님이면 며칠 있다가 떠나면 되는데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저 불편한 존재,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동현이의 변화였다. 처음엔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매일 묻던 아들이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퇴근해서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나를 보는 눈빛에서 예전과 같은 반가움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동현이와 미경이의 대화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계실 것 같아요? 글쎄,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계시면 좀 힘들어요. 준호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알아요. 그래도 그 대화를 들은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구나. 내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구나. 무릎은 어느 정도 나았지만 예전처럼 완전하지는 않았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장시간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런 내 상태를 보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요양원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전문 간병인도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요양원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혼자서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었다. 단지 무릎만 조금 불편할 뿐이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동욱이도 와서 형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형이 말한 요양원 얘기 어떠세요? 요즘 요양원들 정말 좋아졌대요. 호텔 같은 데도 많고. 나는 화가 났다. 너희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그렇게 빨리 날 내보내고 싶나? 동욱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아이들이 입을 모아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게는 큰 상처였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무너진 건 며칠 후였다. 동현이와 동욱이가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번엔 돈 이야기가 나왔다. 형, 어머니 전세금이 얼마나 되죠? 한 1억 정도 될 거야. 그럼 그걸로 요양원 입소비를 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쓰면 나중에 어머니가 더 아프시거나 하실 때는 어떻게 하지? 그건 그때 우리가 나눠서 부담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솔직히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이며 집 대출이며 그 순간 나는 정말 절망스러웠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살던 집의 전세금을 아이들이 마치 자신들 돈인 양 계산하고 있었다. 물론 결국 그 돈이 아이들에게 갈 돈이긴 하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다. 그날 밤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였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내 청춘을 바치고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을 아이들이 이렇게 함부로 계산하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렇다고 혼자 살기엔 아직 불안했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었다. 정말 막막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차마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기분이었다. 어느 날 무릎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동네 보건소에 갔다가 우연히 주민센터에 들렀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다가 벽에 붙어 있는 여러 안내 포스터들을 보게 되었다. 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안내, 고령자 주거복지 상담 같은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자세히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안내라는 포스터가 유독 눈에 띄었다. 5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저렴한 임대료, 생활관리사 상주, 의료 서비스 연계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복지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님 같은 경우라면 정말 적합하실 것 같은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거든요. 각자 독립된 방이 있고 간단한 취사도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24시간 생활관리사가 상주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요양원처럼 규칙이 많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아요. 외출도 자유롭고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다만 공동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어서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요. 내 마음에 조그만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았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예요. 식비나 관리비 포함해도 월 8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나는 계산해 보았다. 내 전세금 1억으로 보증금을 내고도 7천만 원이 남는다. 그 돈으로 당분간 월세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번 견학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담당자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이런 일을 진행해도 될까? 하지만 일단 구경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나는 담당자와 함께 복지주택을 견학하러 갔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각 방은 원룸 정도 크기였는데 화장실과 간단한 주방이 딸려 있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다른 입주자들의 모습이었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밝은 표정으로 지내고 있었다. 어떤 분은 로비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함께 화투를 치고 계셨다. 복도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여기 정말 좋아요.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안전하고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속이 편해요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거의 결정된 것 같았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여러 생각에 잠겼다. 여기서 살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돈으로 내 생활을 꾸려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안전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동현이네 집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나는 손님이었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손님.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지만 적어도 내 공간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분명히 반대할 텐데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해보자. 내 인생인데 마지막까지 남이 정해준 대로 살 순 없지 않나. 마침 동현이와 동욱이가 모두 모인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복지주택이라는 데 들어가려고 해. 복지주택? 그게 뭐예요?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알아본 내용을 설명했다. 요양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 비용도 적당하다는 것.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그런데 왜 들어가세요?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는데. 나는 대답했다. 너희들도 힘들잖아. 나도 눈치 보며 사는 거 힘들고. 어머니가 왜 눈치를 봐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편한 게 아니야.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싶어. 동현이가 좀 더 강하게 반대했다. 어머니, 그런 곳에 들어가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이 옆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더 외로워. 너희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동욱이도 끼어들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얘들아, 엄마가 이 나이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야. 제발 이해해다오. 며칠간 실랑이가 계속됐다. 아이들은 내가 화가 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한 번만 믿어봐. 엄마가 잘못 선택했다 싶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결국 아이들은 마지못해 내 결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3개월만 지켜본 후에 다시 상의하자는 조건을 걸었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입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전세금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약간의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 돈은 원래 내 돈이고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였다. 필요한 짐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마치 대학교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던 때처럼 떨리고 기대되었다. 동현이와 미경이는 내가 떠나는 날까지도 정말 괜찮으실까요? 라고 걱정했지만 나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첫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TV를 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다. 다음 날부터 다른 입주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들과 갈등 때문에 나온 사람, 혼자 살기엔 불안해서 온 사람, 요양원 대신 이곳을 선택한 사람 모두들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다. 여기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노래 교실에 참여하고 간단한 요리 프로그램도 들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다. 가장 좋았던 건 아이들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었다. 내가 떠난 후 동현이는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걱정하는 투였는데 점점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밌는 일 있으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불평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즐거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노래 교실에서 동백꽃 불렀는데 선생님이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옆집 할머니하고 같이 시장 구경 갔다가 맛있는 떡볶이 집 찾았어.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2달쯤 지났을 때 동현이가 직접 찾아왔다. 처음에는 나를 설득해서 다시 데려가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머니,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미경이도 어머니가 진짜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기뻤다. 아이들이 내 변화를 알아봐 주다니. 동현이는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때는 저도 미경이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 걸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편해진 것 같아요.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도 그래. 너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아. 동욱이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묻느라 정작 다른 대화는 별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요즘 뭐 재밌는 일 있어요? 새로 사귄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며 진짜 관심을 보여주었다. 나도 아들에게 하소연하거나 걱정 끼치는 말 대신 즐거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다. 6개월이 지나자 아이들도 완전히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동현이는 어머니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네요 라고 말했고, 동욱이는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노후 계획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자식들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라고 했다. 미경이도 가끔 복지주택에 놀러와서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다. 손자 준호도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걸 좋아했다. 무엇보다 내가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었다. 화요일 노래교실, 수요일 요리 프로그램, 목요일 서예 시간, 금요일 영화 감상. 일주일이 알차게 채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혼자 살 때는 누구와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내 70번째 생일이었다. 아이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복지주택 공동식당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동현이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해요. 뭘? 어머니가 용기 내서 이런 선택을 해주셔서요. 덕분에 저희도 많은 걸 배웠어요. 무슨 말이야? 의존과 독립의 차이를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서로를 위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내가 힘든 결정을 내린 보람이 있었구나 싶었다. 1년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정착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7시에 공동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다. 순자 씨, 영숙 씨와 함께 앉아서 오늘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겁다. 오전에는 주로 개인 시간을 갖는다.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점심 후에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 이런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이 내게는 완벽했다.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 아이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내 전세금을 몇 년 만에 다 써버렸을 텐데 여기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노후 자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건강 면에서도 좋아졌다. 규칙적인 생활, 영양사가 짠 식단,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덕분에 무릎도 많이 나아졌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 예전에는 아이들 눈치 보느라 미안한 마음에 항상 긴장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져서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 것 같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내 자신도 더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가끔 복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모두 불안해한다. 자녀들과 갈등을 겪어온 분들은 특히 더 그렇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해준다.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당신이 주인이니까.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행복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포함된다.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독립할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인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내가 복지주택에 들어온 결정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반대도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에 있다는 것을. 경제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을 동시에 이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가족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모든 걸 의존하려 했던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 노후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앞으로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